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깊은 밤 저수지 끝으로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아무도 찾지 못할 거예요. 영영. 며느리가 중얼거리며 돌아서는 발걸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짓밟힌 시어머니가 진짜 힘을 보여주면 지옥도 차가워 보인다는 거리요. 그럼 제가 어떻게 갚아줬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사연 시작 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새벽 3시 저는 얼어붙은 저수지 둑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온몸을 파고들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춥다. 여기가 어디야?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돌멩이가 박힌 흙바닥을 더듬거리며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차 안에서 잠들었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거죠? 재훈아, 미진아, 어디 있어? 목청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메아리만 돌아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제 휠체어가 물속에 거꾸로 박혀 있었습니다. 바퀴가 물 위로 동그랗게 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때 갑자기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미진이가 따뜻한 차를 타줬는데 그걸 마시고 나서 정신이 흐려졌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주무세요. 목적지까지 아직 멀어요. 미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 귀에 대고 속삭였던 그 말이 어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 목소리가 마치 영정 앞에서 하는 인사말 같았던 게 지금 생각해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미친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25년을 한 가족으로 산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다니요. 저는 바닥을 기어서 물가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돌멩이가 무릎을 찔러댔고 젖은 흙에서 비린내가 올라왔습니다. 살아야 해. 이를 악물고 기어가다 보니 풀숲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제 핸드폰이었습니다. 내 폰이 여기 왜 있지? 나를 내릴 때 주머니에서 떨어졌나 봐요. 정말 나의 목숨을 지켜주는 핸드폰인가 봐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파르르 떨려서 전원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딩! 다행히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밝게 켜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겨준 그 번호를 눌렀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굵직하고 든든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대표였어요. 이 대표님, 저 박순덕입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안 나왔어요. 사모님, 드디어 연락 주셨군요. 잘 지내시고 계시죠? 이 대표가 걱정스러우면서도 반가워하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저수지예요. 며느리가. 네, 저수지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안전한 곳입니까? 계획대로 실행하세요. 당장 실행하라고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저수지 위로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습니다. 네. 이 대표는 직감적으로 잊고 있던 이 말이 번뜩 생각났습니다. 사모님. 저는 몸이 버티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덕, 올해 73세가 된 할머니입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남편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온 주부였어요. 5년 전 남편 박철수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로는 아들 재훈이, 며느리 미진이, 그리고 10살 손자 민수와 30평 아파트에서 알콩달콩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은 뭐 해주실 거예요? 민수가 학교 가방을 던져놓고 제품으로 달려와 물어보곤 했죠. 우리 민수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줄까? 와, 할머니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랐어요. 국민연금 월 80만 원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검소하게 살면 충분했거든요. 재훈이도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다니고 미진이도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생활에 큰 무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2년 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진 거예요. 쾅, 쾅. 몸이 계단을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어머, 어머니, 119, 119 빨리. 미진이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를 지르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저를 부축해서 응급실까지 뛰어갔죠. 허리뼈에 금이 가서 한동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령이라 뼈가 붙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휠체어 생활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미진이는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어요. 친어머니보다 더 잘해드릴게요. 제가 있잖아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이죠. 정말 고마웠습니다. 미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결혼 25년간 미진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거든요. 특히 남편이 암 투병할 때는 밤새워 간병하면서 친딸보다 더 헌신적이었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 정말 천사가 따로 없지? 남편이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전생에 무슨 공덕을 쌓았을까?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동네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순떡 씨, 정말 복 타고났네. 며느리가 저렇게 잘하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든든하겠어. 경로당에서 화투 치시던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어요. 맞아, 맞아. 요즘 그런 며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미진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재훈이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처음엔 그냥 걱정스러워하는 줄 알았어요. 혹시 비상금 같은 거 있으세요? 어머니 통장이 몇 개나 되시죠? 그런데 3개월 전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진이가 제 눈을 빤히 보며 물어볼 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25년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던 며느리였는데 그 순간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제게 준 작은 메모지가 있었어요. 순덕아, 만약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오면 이 번호로 전화해. 남편이 제 손에 쥐어주며 간절하게 말했었거든요. 여보, 무슨 소리야? 무슨 위험한 상황이 온다는 거야? 만약에 말이야. 정말 만약에. 그때는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메모지만은 서랍 깊숙이 꼭꼭 숨겨뒀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나 봅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경
저는 따뜻한 거실 아랫목에 앉아 민수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미진이가 설거지하는 찰랑찰랑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진이가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미진이가 TV 리모컨을 집어들며 볼륨을 낮췄어요.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응? 무슨 얘기인데? 저는 민수 연필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재훈이가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유받았어요. 미진이의 입에서 나온 말에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우리 재훈이가? 네, 구조조정이래요.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미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상한 기대감이 섞여 있더라고요. 어머, 그럼 어떡하지? 생활은 어떻게 하고?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께서 조금 도와주셔야겠어요. 미진이가 제 팔을 잡고 다시 앉히며 말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줘? 연금 받는 것도 80만 원이 전부인데.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미진이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집 전세금 2억 있잖아요. 그게 뭔 소리야? 그건 집주인한테 돌려줘야 할 돈이야. 저는 소리가 커져서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수야, 방에 들어가서 만화책 보고 있어. 미진이가 아이를 방으로 보내더니 다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참 편하시겠어요. 며느리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칼로 베인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말투였거든요. 미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너를 언제? 정말 저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아도 상관없으시다는 거죠? 미진이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마치 저를 심판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재훈이가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재훈이가 신발을 벗으며 분위기를 눈치챘나 봐요. 여보, 어머니께 상황 말씀드렸는데 안 도와주신다네요. 미진이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좀 도와주실 수 없어요? 재훈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재훈아, 엄마가 뭘로 도와줘? 통장에 있는 게 고작 200만 원인데.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남겨놓은 거 정말 없어요? 재훈이의 눈빛이 번득이며 달라졌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마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어요. 30년 전 미진이가 처음 우리 집 문지방을 넘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입은 미진이가 큰 절을 올리며 울먹이던 모습이 선명했어요. 그때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혼 초 5년간은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거든요. 시장에서 제일 좋은 고기를 사다가 저부터 먼저 드리곤 했어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오늘 특별히 좋은 한우 들어왔다고 해서요. 하지만 민수를 낳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참 편하시겠어요. 며느리가 손자까지 낳아드렸으니까요. 그때부터 은근히 자기 공을 인정받으려 하더니 점점 당당해졌죠. 3일 후 미진이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눈에 띄는데 좀 이상해요. 미진이가 아침 설거지를 하면서 뒤돌아서지도 않고 말했어요. 내가 뭘 깜빡했다고 그래?
저는 수저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제도 가스불 끄는 거 깜빡하셨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켜져 있더라고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가스레인지 끌 때마다 2번, 3번씩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민수 생일도 자꾸 헷갈리시고, 민수 생일이 3월 15일인데 뭘 헷갈려? 내가 언제 그랬어? 어머니가 어제 4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미진이가 설거지하던 그릇을 탁 내려놓으며 돌아봤어요. 능글맞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도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니실까요? 요즘 그런 분들 많으시던데.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미진이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화산이 터질 것처럼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정신 멀쩡해. 어머니, 부정하지 마세요. 인정하는 게 치료에 도움이 돼요. 일주일 후 미진이가 하얀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병원 예약 잡아왔어요. 정신과에서 간단한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예약서에는 인지능력 검사 및 치매 진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정신과 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예약서를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부정하시면 안 돼요. 가족들이 다 걱정하고 있다고요. 미진이가 마치 제가 비이성적인 환자인 것처럼 말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진이가 따뜻한 우유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우유 드시고 푹 주무세요.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컵을 받아들며 냄새를 맡아보니 평소보다 단맛이 강했어요. 뭔가 섞인 것 같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다 마셨죠. 그날 밤부터 유난히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낮에는 머리가 솜덩이처럼 멍했어요. 미진이가 그때부터 제 음식에 수면제를 타기 시작했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치매 검사를 거부한 3일 후인 11월 5일 금요일, 미진이가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펼쳤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제 약통을 모조리 가져가더니 부엌 식탁 위에 쫙 늘어놓았어요. 혈압약, 관절약, 소화제, 비타민까지 제가 먹던 모든 약이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약 관리는 제가 해드릴게요. 미진이가 약통들을 하나씩 손에 들며 말했어요. 마치 간병인이 치매 환자를 대하는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왜? 내가 약도 못 챙겨 먹겠다고 그래? 저는 평소 먹던 혈압약통을 다시 가져오려 했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하셔서 제대로 못 드시잖아요. 제가 정확한 시간에 챙겨드릴게요. 미진이가 제 손을 살짝 밀어내며 약통을 빼앗았습니다. 손목에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상하네. 난 약 잘 먹고 있었는데. 어머니, 어제도 저녁약 안 드셨잖아요. 제가 확인했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매일 저녁 7시에 정확히 약을 먹었거든요. 그날부터 미진이가 하루 3번씩 약을 가져다 줬어요. 아침 8시, 점심 1시, 저녁 7시에 물과 함께 말이죠. 어머니, 약 드세요. 미진이가 종이컵에 담긴 알약들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알약이 하나 더 많아 보였어요. 이게 뭐야? 평소에 안 먹던 약 같은데? 저는 하얀 동그란 알약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아, 그거요? 병원에서 새로 처방해준 영양제예요. 미진이가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몸에 좋다고 해서 받아왔어요. 꼭 드셔야 해요. 의심스러웠지만 저는 그 약을 삼켰어요. 미진이가 컵에 든 물까지 다 마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약을 먹고 30분 후부터 심한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머리가 솜덩이처럼 멍해지고
몇 시간씩 깊은 잠에 빠졌어요. 평소 불면증이 있던 저에게는 정말 이상한 변화였거든요. 이상해. 왜 이렇게 졸리지? 제가 중얼거리자 미진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푹 쉬세요.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거울을 봤더니 제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풀려 있고 얼굴이 바보처럼 멍해 보였거든요. 내가 왜 이래?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미진이가 구석에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였어요. 미진아, 뭘 찍고 있는 거야? 제가 돌아서며 물어보자 미진이가 깜짝 놀라며 핸드폰을 등 뒤로 숨겼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봤어. 나를 찍고 있었잖아. 어머니가 요즘 자꾸 비틀거리셔서 혹시 모르니까 기록해두는 거예요. 미진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치매 증거로 쓸 영상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서 보여드리려고요. 어머니 상태를 정확히 알려드려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진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11월 15일 미진이가 더 노골적인 수를 썼습니다.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이제 휠체어만 타시는 게 좋겠어요. 미진이가 평소 사용하던 보행기를 치우며 말했어요. 왜? 난 아직 걸을 수 있어. 저는 일어나려 했지만 약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휘청거리며 벽에 기대야 했어요. 어머니, 보세요. 이렇게 위험하잖아요. 미진이가 마치 증거를 보여주듯 말했어요. 넘어지면 큰일 나요. 휠체어가 안전해요. 미진이가 강제로 휠체어를 가져다 놓고 저를 앉혔습니다. 제 행동 반경이 완전히 제한됐어요. 며칠 후 더욱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진이가 집안의 모든 문 열쇠를 바꿔버린 거예요. 어머니, 밤에 혼자 나가시면 위험하니까 문 잠가 놓을게요. 미진이가 현관문과 베란다 문에 새로운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딸깍딸깍 소리를 내며 열쇠로 잠그더라고요. 미진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예요. 치매 환자들이 밤에 배회하는 경우가 많다던데요. 그 말에 가슴이 쇠사슬로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감금 상태가 됐거든요. 어느 날 밤 답답해서 현관문을 열어보려 했는데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나를 가둬놨구나. 완전히 가둬놨어.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손자 민수까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왜 자꾸 잠만 자세요? 엄마가 할머니 많이 아프다고 하던데요.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 보니 미진이가 민수에게도 세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야, 할머니 안 아파. 괜찮아. 그런데 엄마가 할머니 병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아이까지 이용하는 미진이를 보니 정말 치가 떨렸어요. 11월 25일 미진이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어머니,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여기가 정말 좋다네요. 미진이가 화려한 컬러 팸플릿을 들고 왔습니다. 실버힐 전문 요양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요양병원 절대 안 가.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미진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이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저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요양병원에 보내려 그래?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치매는 전문 시설에서 치료받아야 해요. 미진이가 저를 완전히 치매 환자 취급하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짜증과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입원 계약서 있으니까 도장 찍어주세요.
미진이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첫 장을 보니 입원비만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큰 돈이 우리한테 어디 있다고 그래? 어머니 통장에서 자동이체하면 되죠. 연금도 매달 나오고 하니까요. 미진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마치 제 돈이 자기 돈인 것처럼 말이죠. 그날 저녁 재훈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절규하듯 하소연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요양병원에 보내려 하니? 엄마, 미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재훈이마저 완전히 아내 편이었어요.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제대로 케어해 드릴 수 없잖아요. 재훈아,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새벽마다 우유 데워서 먹이고. 엄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들렸어요. 30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완전히 짐짝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미진이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푹 주무세요. 내일 병원 가셔야 하니까 컨디션 좋아야 해요. 컵 안에 하얀 알약들이 평소의 2배는 됐어요.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해. 의사가 용량을 늘리라고 했어요. 다 드셔야 해요. 미진이가 강요하듯 컵을 제 입에 바짝 대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약들을 모두 삼켰습니다. 쓰디쓴 맛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어요. 물도 다 드세요. 미진이가 물컵까지 강제로 마시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해본 적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깨어난 곳이 바로 그 저수지였습니다. 미진이의 계획이 드디어 실행에 옮겨진 거였어요. 저수지에서 겨우 기어나온 저는 새벽 4시경 국도를 지나던 화물차 불빛을 봤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저는 바닥에서 기어가며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화물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급브레이크를 밟고 멈춰 섰어요. 운전석에서 50대 남자가 급하게 뛰어내렸습니다. 어머, 할머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이런. 그분이 깜짝 놀라며 저에게 달려왔어요. 작업복을 입은 성실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저기 저수지에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이가 딱딱 부딪혀서 제대로 발음도 안 됐습니다. 아이고, 이런. 빨리 병원 가셔야겠어요. 그 기사님이 저를 업고 트럭 조수석에 태웠어요. 히터를 최대로 틀고 담요까지 덮어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금방 병원 도착해요. 따뜻한 트럭 안에서 히터 바람이 나오자 조금씩 정신이 들었어요. 그분이 인근 24시간 응급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체온이 너무 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고 검사했습니다. 혈액 검사부터 해봐야겠어요.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30분 후 젊은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상당량 검출됐는데요. 의사가 검사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농도면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양이에요.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역시 미진이가 그동안 제게 수면제를 먹였던 거였습니다. 제가 잘못 먹었나 봐요. 약이 많아서 헷갈렸나? 저는 일단 둘러댔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의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병실에서 혼자 있을 때 저는 남편이 남겨준 그 비상 연락처의 메모를 꺼냈습니다. 5년 동안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작은 종이 쪽지였어요. 이 대표 010-0000-0001 정말 위험할 때만 남편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굵직하고 신뢰감 있는 중년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혹시 이 대표님인가요? 저 박순덕입니다. 사모님, 드디어 연락 주셨군요. 이 대표가 놀라면서도 반가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하시며 모든 걸 준비해 두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남편이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지금 계신 위치 알려주세요.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1시간 반 후 이 대표가 병원으로 왔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50대 남자였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대표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며 말했어요. 사장님께서 며느리의 본성을 일찍 알아보시고 혹시나 해서 모든 재산을 비밀로 관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남편이 미진이를 의심했다고요? 저는 믿어지지 않아서 물어봤어요. 25년 전부터 사장님께서 며느리를 주의 깊게 관찰하셨어요. 이 대표가 서류 가방을 열며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장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며느리가 간병한다면서 몰래 서류들을 뒤지는 걸 목격하셨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 사장님이 모든 재산을 비밀 계좌로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대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30년간 사장님이 모으신 재산이 있습니다. 강남 빌딩 2개 동, 삼성전자 주식 1만 주, 캐나다 토론토 부동산.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총 52억 원입니다. 모든 게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52억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거든요. 52억이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며느리나 아드님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가 등기부등본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정말로 제 이름으로 된 어마어마한 재산들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순덕이가 정말 위험해질 때까지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이 복잡했어요. 25년 동안 가난한 시어머니 행세를 한 셈이었거든요. 집 앞에 도착하니 미진이가 현관 앞에서 안절부절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밤새 찾았잖아요. 미진이가 연기하듯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더라고요. 미진아, 너 나를. 저는 말을 꺼내려다가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휠체어에서 떨어져서 다쳤나 봐요. 병원 갔다 왔어요. 아이고, 그러게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미진이가 마치 정말 걱정했다는 듯이 말했어요. 12월 1일 미진이가 또 다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미진이가 이번에는 정신병원 서류를 가져왔어요.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 강제입원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거기에 제 서명이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이 서명 내가 한 거 아니야. 언제 이런 걸 썼다고 그래.
저는 펜으로 쓰인 박순덕이라는 글씨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어제 저녁에 하셨잖아요. 벌써 기억 안 나세요? 미진이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거 봐요. 치매가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본인이 서명한 것도 기억 못 하시네. 미진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며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들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서명을 했다고 그래.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부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날 저녁 재훈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미진이 말대로 전문 병원에 입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훈아, 엄마 정신 멀쩡하다니까. 엄마, 어제 서명하신 것도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재훈이마저 아내와 한패가 되어 저를 몰아붙였어요. 우리가 더 이상 케어할 수 없어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그 말에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어요. 친아들이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이 대표가 몰래 가져다 준 서류 봉투를 침대에서 열어봤습니다. 남편이 30년간 비밀로 모은 재산 목록이 A4 용지 10장에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강남역 앞 오피스텔 건물, 삼성전자 주식 1만 주, 캐나다 토론토 콘도미니엄, 심지어 제주도 땅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편의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순덕아, 며느리가 언젠가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 둔 거야. 정말 위험할 때만 써라. 너는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평생 지켜본 너는 강한 사람이야.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이 얼마나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이 모든 걸 준비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알겠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제가 잊고 있던 중요한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가난하고 무력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52억을 가진 진짜 부자였다는 것을요. 그동안 미진이가 노렸던 건 고작 제가 가진 재산의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였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할 수 있는 진짜 반격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12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미진이가 정신병원 강제 입원 최종 서류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나요. 미진이가 빨간 인주가 묻은 도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눈빛에는 간절함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절대 안 찍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미진이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만 부리세요? 본인을 위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누구를 위한다고 그래? 솔직히 말해봐. 너를 위한 일 아니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실 거예요? 미진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어요. 내 집에서 나는 절대 나가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가 당장 나가. 저는 평생 해본 적 없이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미진이가 당황해하며 물어봤어요. 25년 동안 온순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이 집 진짜 주인이 누군지 똑똑히 확인해봐. 저는 이 대표가 미리 준비해준 진짜 등기부등본을 탁 내밀었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미진이가 서류를 받아들고 첫 장을 읽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어머니 명의라고? 이럴 리가 절대 없어요. 이건 분명히 가짜 문서죠. 가짜라고? 법무사 직인과 구청 관공서 도장까지 다 찍혀 있는데? 저는 서류를 가리키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착한 며느리였지만 점점 변하더니 최근 몇 개월간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갑기야 저수지에서 죽이려고까지 했으면서 미진이가 서류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꼼꼼히 확인했어요. 아무리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정식 공식 문서였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머니가 도대체 뭔 돈으로 이런 비싼 집을... 미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덜컥 열리며 재훈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 재훈이가 신발을 벗으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여보, 이것 좀 봐봐.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서류 들고 와서 이 집이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다고. 미진이가 서류를 재훈이에게 급하게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진짜로 엄마 명의라고 되어 있네? 재훈이도 깜짝 놀라며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우리를 완전히 속이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미진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그 순간 현관벨이 딩동 정확하게 울렸어요. 이 대표가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순덕 사모님 댁이 맞습니까?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고급 서류 가방을 든 이 대표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들어왔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갑자기 무슨 일로? 재훈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모님의 재산 관리를 30년간 담당해온 이 대표라고 합니다. 재산 관리라니요? 어머니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그런... 미진이가 비웃으며 말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강남 건물 2개 동과 삼성전자 주식 3만 주, 캐나다 부동산까지 합쳐서 현재 시가 총 2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대표가 차분하게 말하자 거실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200억이라고요? 재훈이가 입을 다물지 못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모든 재산이 사모님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가 서류 가방에서 등기부등본들을 하나씩 꺼내 거실 탁자 위에 쫙 펼쳐놓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어머니가 200억이 넘는 돈을 갖고 계시다고? 미진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드신 거네요. 너희가 스스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치매 환자 취급하고 급기야 저수지에서 죽이려고까지 했으면서. 그 말에 미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가 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어. 수면제 몰래 탄 것도, 나를 저수지에 버리고 간 것도 다. 재훈이가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완전히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미진이가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재훈아, 이제 네가 똑똑히 선택해. 나를 택할 거야? 아니면 저 여자를 택할 거야? 미진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연기에 속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나를 속이고 마지막엔 죽이려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사과야? 이제서야 제가 할 수 있는 진짜 반격이 시작됐고 30년 동안 남편이 숨겨왔던 모든 진실이 완전히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이 폭로된 지 3일 후인 12월 13일 새벽, 저는 더욱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저는 이상한 정적에 불안감을 느꼈어요. 민수가 평소 같으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곤 했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 어디 있어?
저는 휠체어를 타고 민수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어보니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개켜져 있고 책상 위에는 학용품들이 그대로 있는데 아이만 없었어요. 민수야, 민수. 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손자를 찾았습니다. 화장실에도 없고 거실에도 없었어요. 그때 식탁 위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미진이의 글씨였어요. 어머니께서 30년간 우리를 속이고 바보로 만드셨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민수는 저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어머니께서 합당한 보상을 해주실 때까지는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 쪽지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미진이가 10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거였습니다. 이 미친년이 민수를 어떻게 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진이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후에야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연락 주시네요. 미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미진아, 민수 어디 있어? 당장 집으로 데려와.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수는 안전하게 엄마랑 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를 어디로 데리고 간 거야? 어머니께서 우리를 30년간 속이셨으니까 이제는 공정한 거래를 해야죠. 미진이가 능글맞게 말했어요. 어머니 재산의 절반, 정확히 100억 원을 제 명의로 이전해 주시면 민수를 바로 돌려보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쇠사슬로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100억을 달라고? 너 정말 미쳤구나. 안 그러면 민수와 함께 아주 먼 곳으로 떠날 거예요. 영영 못 보시게 될 수도 있고요. 미진이의 협박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민수와 통화 좀 시켜줘. 우리 민수가 괜찮은지 확인해야겠어. 어머니께서 합리적으로 나오시면 고려해 보겠어요. 그리고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저는 곧바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입니다. 신고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손자를 유괴했어요. 30분 후 경찰관 2명이 집으로 왔어요. 40대 남자 경찰관과 30대 여자 경찰관이었습니다. 할머니, 자세한 상황 설명해 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10살짜리 손자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친모가 친자식을 데리고 가는 건 법적으로 유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남자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족 간의 문제로 보이는데 우선은 대화로 해결해 보시는 게. 대화로 해결하라고요? 저희 며느리가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있는데요. 저는 답답해서 소리쳤어요. 일단 수사를 진행해 보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미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민수가 울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했다고 하는데 정말이에요? 민수의 음성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온 거였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재훈이가 급하게 집으로 왔어요. 엄마, 미진이랑 민수가 어디 갔어요? 내 아내가 민수를 데리고 도망쳤어. 제가 화를 내며 말하자 재훈이가 당황했어요. 도망쳤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돈 100억을 달라면서 민수를 인질로 잡았어. 재훈이가 핸드폰으로 미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진아, 지금 어디야? 민수는? 전화기 너머로 미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께서 30년간 우리를 속이셨잖아요. 이제는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죠. 미진아, 그렇다고 민수를 데리고 나가면 어떡해? 어머니께서 합리적으로 나오시면 바로 집으로 갈게요. 엄마, 미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재훈이가 전화를 끊고 저에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저희를 속이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보상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들마저도 아내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재훈아, 네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엄마, 200억이나 갖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구세요? 민수라도 돌려받으려면 좀 양보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재훈이마저 저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미진이에게서 또 다른 사진이 왔어요. 민수가 낯선 펜션 같은 곳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48시간 안에 재산 이전 각서에 사인 안 하시면 정말로 민수 데리고 해외로 떠날 거예요. 이미 비행기표도 예약해뒀어요. 미진이가 비행기표 사진까지 보내왔어요. 인천공항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티켓이었습니다. 민수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제가 문자를 보내자 곧 음성 메시지가 왔어요. 할머니, 빨리 와주세요. 무서워요. 엄마가 할머니 욕하면서 화내고 있어요. 민수가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전문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찾아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만 자칫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서. 정말 그랬어요. 무작정 강경 대응을 하면 민수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미진이가 마지막 통첩을 보내왔어요. 어머니, 마지막 기회예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답 안 주시면 정말로 끝이에요. 민수 얼굴 영영 못 보실 각오하세요. 밤잠을 못 이루며 손자 얼굴만 떠올랐어요. 민수가 할머니 무서워요라고 울먹였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미진이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똑똑히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표를 통해 전문 수사업체와 변호사팀을 고용한 지 24시간 만에 기적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사모님, 위치 파악 완료했습니다. 이 대표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이요? 우리 민수는 괜찮나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네, 제주도 서귀포의 바다뷰 펜션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아직 안전한 것으로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경찰과 함께 움직이겠어요. 변호사가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괴, 협박, 사기, 명의도용, 살인미수까지 총 8개 혐의로 고발장 제출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이용한 협박은 가중처벌 대상이라서 최소 7년 이상 실형 가능해요. 수사 과정에서 미진이의 추악한 범죄 행위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제 명의로 몰래 신용카드 7장을 만들었고 5천만 원 대출까지 받으려 했던 모든 기록이 전산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인연이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저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어요. 화산이 터질 것처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심지어 사모님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 했던 흔적도 있어요. 변호사가 추가로 말하자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새벽 4시 경찰 특공대가 펜션을 급습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펜션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귀에 바짝 대고 상황을 들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미진이가 시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버리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변명하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민수를 협박하는 영상과 녹음 파일까지 증거로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다고 했어라는 민수의 울먹이는 음성까지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2시간 후 인천공항으로 긴급히 달려갔어요. 경찰차에서 민수가 내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손자가 제게 달려와 품에 안기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느껴지고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나쁘다고 계속 말했는데 거짓말이었죠? 정말 무서웠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걸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표까지 끊어놓고 중국으로 데려가려고 했대요. 무서웠어요. 아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할 때마다 미진이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수야, 괜찮아. 이제 할머니가 영원히 지켜줄게. 저는 손자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진이가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25년을 가족으로 산 사람이 저렇게 변할 줄이야. 피고인은 25년간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하다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알게 되자 체계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검사가 기소할 때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특히 3개월에 걸쳐 수면제를 투여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고 급기야 살해를 시도한 것은 극히 악질적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수지 인근 CCTV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나올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물에 빠진 휠체어 옆에서 필사적으로 기어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방청석에서 어머, 저게 뭐야라는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에서 채취한 혈액 검사 결과를 의사가 증언할 때도 충격적이었어요. 환자 혈액에서 검출된 수면제 농도는 치사량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3개월간 지속적으로 투여된 흔적이 보이며 이는 명백한 독살 시도로 판단됩니다. 미진이 변호사가 가족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건이고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변명했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피고인은 25년간 신뢰를 쌓은 가족관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장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특히 10세 미성년자를 협박도구로 이용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에 징역 8년을 선고하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병가합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미진이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미진이가 왜 이런 일을 라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진이는 법정에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어요. 판결 직후 재훈이가 법정 밖 대리석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말할 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어머니께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재훈이가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쪽이 아렸어요.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요. 앞으로는 정말 효자가 되겠습니다. 어머니만 한 번 더 믿어주세요. 재훈아, 엄마도 미안해. 너한테 진실을 숨겼던 것도 잘못이었어. 저도 아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했어요.
이제부터는 서로 속이지 말자. 법원을 나오는 길에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무서운 일 없죠? 응, 우리 민수. 이제는 정말 평화롭게 살 거야. 아이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니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숨기실 것도 두려워하실 것도 없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6개월간 이어진 길고 긴 악몽이 완전히 끝나고 드디어 진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진이가 교도소에 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4년 12월 따뜻한 겨울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민수가 숙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학 문제 좀 도와주세요. 민수가 연필을 들고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아이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완전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 뭐가 어려워? 저는 안경을 쓰고 문제를 들여다봤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재훈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아빠 왔다. 재훈이는 이제 매일 어김없이 제게 인사를 드리고 주말이면 민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났어요.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래, 축하한다, 재훈아. 재훈이가 진짜 달라졌어요. 아내 없이 혼자서 민수를 키우면서 진짜 아버지가 되고 동시에 효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머니, 이제 제가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생활비도 제가 드릴게요. 괜찮아. 엄마는 충분해. 하지만 재훈이의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조금은 받기로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먼저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덕이 진짜 대단하다. 200억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겸손하게 살았다니.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봐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다니. 처음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미진이 친정에서도 몇 번 찾아왔어요.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미진이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을 때는 마음이 좀 아팠어요. 손해배상이라도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받지 않겠어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돈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이 대표와 상의해서 가족 갈등 예방센터를 만든 일이었어요. 제 재산 중 10억 원을 투자해서 강남에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저처럼 자식이나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센터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며느리가 치매라고 우기면서 요양원에 보내려 해요. 아들이 집을 팔자고 하는데 어떡하죠? 그런 상담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변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을 고용해서 무료 상담을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해요.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릴 때마다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세요. 순덕이 할머니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민수도 많이 변했어요. 처음 몇 달은 밤에 악몽을 꾸곤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할래요.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면 정말 기특해요. 재훈이도 주말마다 센터에 와서 봉사활동을 해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괜찮아.
네가 민수 잘 키우는 게 최고야. 가끔 미진이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오기도 해요. 지금까지 50통 넘게 왔는데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있어요. 재훈이가 엄마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는 게 라고 말했지만 아직은 마음이 없어요. 용서는 했지만 다시 만날 생각은 없거든요. 어제는 정말 기뻤던 일이 있었어요. 민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거든요. 할머니, 제가 글짓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민수가 들고 온 상장에는 효도에 관하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이었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늘은 센터에서 새로운 어르신 상담이 있어요. 70대 할머니인데 아들이 집을 팔자고 한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제 인생이 정말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니요.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가끔 남편 영정 앞에서 그렇게 말해요. 지금 제 하루 일과는 이래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민수 아침밥 챙겨주고 9시에 센터 가서 상담하고 오후에 집에 와서 손자와 시간 보내고 저녁엔 재훈이와 함께 식사해요.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억울함은 절대 참지 마세요.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시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티시면 분명 좋은 날이 옵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순덕이 할머니 잘 들었습니다라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 박순덕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억울함은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숨겨둔 재산이 없더라도 괜찮아요. 법은 약한 자의 편이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세요. 그리고 착한 자식, 효자 며느리라고 해서 무작정 믿지 마세요. 진짜 효는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현재 저는 가족 갈등 예방센터를 운영하며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어요. 재훈이와 민수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